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도 민주당의 공천 관련 내용은 이어졌는데요.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30의원은 탈당을 예고했고요. 친문계로 통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 불참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자, 한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전 장관을 위해 국가대표 출신인 이천수 씨에 이어서 이뇨환 전 혁신위원장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계양을 현역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는 오늘 각각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잠시만 채널 고정하시면 저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출마를 합니다. 네. 불출마는 아닙니다. 민주당 이름표로 경선 치러서 그건 불가능하죠.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정치를 무슨 복수 혈전하듯이 하나?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특별당규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도 거의 매일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죠. 그러나 발표할 때마다 반발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미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 탈당하겠다는 얘기했고 탈당한 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 문제 제기, 이의 제기, 재심 청구 이게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내홍입니다. 자, 특히요. 최근에 전략 공천으로 공천이 확정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놓고 주말 동안에 참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요. 과거에 했던 얘기까지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갑의 안규령 상근 부대변인, 언론인 출신으로서의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당에서 아주 일관되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해서 안기룡 후보를 도봉갑 지역에 전략적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김남국 대 김남길. 하나, 둘, 셋. 김남국.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벌써 꽤 지난 건데 모든 답이 이재명이었군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마음에 드냐 이건데 엄청난 이른바 외모 천재라고 꼽히는 어떤 배우까지 비교를 했는데 무조건 다 이재명이라고 답을 했는데 이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 있어요. 글쎄요, 이게 약간 웃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지나간 듯 했는데 지금 공천, 그것도 전략 공천을 받는 걸 보니까 이게 다시 회자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요. 안기령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원래 거기에 신청했다가 안 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입니다. 출마 준비했는데 전략 공천이 되니까 본인은 안 된 게 됐죠. 자, 어떤 경쟁력 조사도 없이 도봉구와 아무 인연도 없이 이런 인물을, 이런 후보를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전략 공천 결정에 속수무책이다 나는. 약간 한탄을 했어요. 물론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속수무책입니다라고 한탄의 글을 남겼습니다. 정기남 주선대 교육교수 나오고 계신데요. 앞서서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안기령 후보가 된 거죠. 안기령 부대변인. 당에 봉사를 많이 한 분이다. 이런 이유를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당의 공천 과정에 참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내세울 퍼포먼스가 없으면 예. 당에 봉사를 많이 한 분이라는 얘기를 할까? 당에 기여한 바가 많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특별히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에 다른 말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전략 공천을 했는데요.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역시. 자, 물론 지금 이동진 전 더본구청장이 그동안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아마 그 후보로 역할하기 위해서 예. 준비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본인은 그 지역은- 거기는 신청을 하고 희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은 고 김근태 대표의 부인이신 인재근 여사가 예. 3선째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누구도 쉽게 사실 그 지역을 들어가기가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예. 최소한의 어떤 합리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이 지금 비등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지역 연고가 일체 없습니다. 두 번째 안기령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검증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을 공천했느냐. 예. 당에서는요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지역은 누가 나가도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두 번째 떨어져도 그만 우리 사람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예. 이번 전략공천이 어떤 설득력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더더욱이나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안기령 후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 뭐 언론 지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저 아무리 할 말이 없다고 예. 당의 봉사를 많이 한 분이라고 하는 저런 설득력 없는 문구로 설명하는 것도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예. 특히 안규백 위원장 같은 경우는 추미애 의원을 언급하면서요. 예. 전 장관 언급하면서 나머지 다른 후보들과 비교까지 합니다. 20표가 더 많은 후보다. 20표요? 네네. 그걸 어떻게 전략공천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20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여론조사 표 아마 탭을 전략공천위원장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략공천위원장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예. 당에 미치는 영향 또 공천 과정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논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엄정하고 불편부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공천 사안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뭔가 의견, 약간 비판성 의견을 내놓죠. 오늘도 그 얘기를 꺼내놨고요. 그리고 안기령 부대변인, 안기령 후보가 그거에 대한 또 반응도 보였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시죠.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상황이 그때도 영신 변호사,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물 한 모금 벌써 드시고 이제 말씀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아까 잠깐 정기당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도봉갑 지역구가 현역 의원이 인재근 의원이거든요. 3선. 당에서 굉장히 묵직한 의원.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불출마를 좀 해달라고. 그 요청을 받았고 본인이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약간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만 불출마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구에 요번에 전략공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나왔던 인물이.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은 인재근 의원은 뭐 본인도 3선 의원이지만 인재근 의원이라는 그 이름보다는 사실 김근태 의원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근태 의원 하면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정치 사회에도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 쉽게 말하면 인재근 하면은 김근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재근 의원을 이제 이제 그만하시라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무게감이 있는 그런 분을 선임을 공천을 해야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안규령 후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김근태 의원도 저 하늘에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서울 중구 성동갑에 여러 의견이 있어 결론을 못 냈다. 중구 성동갑 하면 지금 굉장히 핵심 인물들이 포함된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에 지금. 자, 또 다른 속보 있으면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기 분당갑의 이광재 후보. 여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결국 이광재 후보로 좀 결정이 났고요. 앞서서 서울 중구 성동갑 다시 한번 속보를 좀 보죠. 자, 중구 성동갑 여러 의견이 있어 결론을 못 냈다. 자, 이 중구 성동갑이요. 여기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관련된 지역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출마했는데 또 다른 속보 있으면 보겠습니다. 자, 내일 추가 논의 위에 보류했다. 진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을 놓고서요. 지금 몇 가지 속보가 들어왔는데 요 내용도 조금 이따 좀 다뤄보고요. 앞서서 계속 했던 것이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특정 후보가 전략공천 됐다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굉장한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던 그런 의원들, 정치인들이 전략공천 또는 단수 공천이 됐다는 부분 이런 게 지금 뒷말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은 민주당을 나갔죠. 이수진 의원. 최근에 민주당을 향해서 거의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목소리인데 일단 그 목소리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도부가 저를 내쫓은 건데 그 어거지를 씌우면서 거꾸로 모함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해서 자살을 하는구나. 이재명 대표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네.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막 비아냥대시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영비용 이재명 옹호하는데 그냥 긴 줄 따라가서는 이제는 단수 공천이나 혹은 뭐 안정적인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적어도 이재명을 보위하겠다고 하는 총폭탄이 되어야지. 네. 그걸 자체하고 찐명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단수 공천 받는다.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수진 의원인 거. 김명주 전 의원님, 지금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비판에 의해서 이제는 민주당의 뭐 친명으로 꼽으신 분들의 뭐 어떤 비리 의혹 제기까지 하고 있어요. 뭐 비리에 대해 의혹 제기도 하는데 물론 그 당사자로 꼽히신 분들은 뭐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조홍천 의원 말로는 단순히 본인이 뭐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찐명이어야 된다. 그게 아니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이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말을 구분해 보면 이제 그야말로 철험의 정도는 그냥 친명이고 뭐 옆에서 뭐 확실하게 차은우보다는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뭐 코에 붙은 이물질을 빼줄 정도가 돼야지 찐명이다. 라고 하는 철험의 정도 수준은 안 된다. 예, 지금 철험의 수준 이수진 의원이 철험의 멤버였잖아요. 철험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안 준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비슷한 그 동작을의 여론조사 상에서 이수진 의원보다 더 숫자가 높게 나온 의원이 후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본인이 억울하죠. 저는 아예 차라리 비명이었다 그러면 내가 이유라도 알겠다. 근데 친명으로 간주가 됐던 의원이었었는데.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 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압도적인 수치로 나경원 의원을 이겼다 그러면 그나마도 마음은 내가 졌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위 제가 얘기하는 이 조건부 인내가 풀린 상태. 내가 공천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진 사감, 불만들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동작갑의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얘기도 하기 시작했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도 재판 판결문에 나와 있다시피
오늘 뭐 재판 받으러 갔죠. 서서히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있고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 예. 내가 판사라고 하는 신분을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 이제는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길은 그야말로 이제 리스크의 극대화, 예. 감옥에 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불만을 제기하는 의원이 단순히 이거 뭐 대심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한 표현들, 굉장히 난설 표현들, 날이 단뜩 서 있는 표현을 하면서 반발을 극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서른 의원이 오늘 탈당을 강력히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심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5명이 넘어갈 정도. 뭐 그렇게 될런지는 그것은 의관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출마한다면은 지금 조건 가지고는 출마하기 쉽지가 않죠. 10명 정도, 그러니까 두 자릿수 정도는 돼야 세력이 돼서. 정확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나 저의 동지들이 피 흘려가면서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공천 폭거인가를 생각하면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 계시는 동지들께서도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 정기란 교수님, 지금 뭐 이낙연 대표 말한 거 보면 당을 나와라, 그리고 본인과 함께하자 뭐 이런 말 같은데 앞서서 서른 의원은 5명 지금 탈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5명 정도는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저는 딱 한 명 떠오르더라고요. 한 명만 떠오르니까 5명이라고 얘기를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서른 의원님이 거짓말을 잘 안 하시는 정치인 중에 한 분에 속합니다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저는 가장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해온 우선 김한정 의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윤영찬 의원도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 스탠스를 정확하게 정하고 있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김한정 의원, 윤영찬 의원, 서른 의원 다 하위 20% 해당된 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의 지금 입장은 뭐냐면 당내 경선을 치르겠다. 경선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당내 경선을 치른다고 하면 그 정치적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탈당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경선 전 과정에서는 아마 그 숫자를 규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최소한 경선이 끝난 이후에 그분들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해주고 경선 이후에 뭐 경선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분들이 뭐 함께 서른 의원과 탈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 보이면 경선 이후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 10여 명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 왜? 그 경선 과정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약간의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의 어떤 경쟁력, 본인들의 기득권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신인들이라고 달려드는 소위 이른바 자객 공천 후보들, 친명계 후보들로 언론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후보들이 가진 경쟁력 자체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30% 감산, 20% 감산해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 좋게 봐주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아직까지는 미련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친명 후보들의 약진이 이번 호남 1차 경선에서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이 과연 어떻게 행보로 이어질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민주당의 내용 모습은 공천 결과가 나왔고요. 현역 의원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온 이 상황을 가지고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공천이 결정이 안 된 지역구들이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서울, 중구, 성동갑 속보 나왔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내용. 이 지역을 얘기하면 한 명의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보류 결정을 했거든요. 서울, 중구, 성동갑.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인물이죠.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한 이슈 또는 정치권은 표현대로 뇌관으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고민정 의원이 어떤 얘기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습격금이 정청래의 차에서 내리는 자, 김철현 교수님. 만약에 지금 보류됐어요. 오늘도 보류되고 내일 논의한다고 했어요. 내일 논의해서 오늘 보류. 뭐가 오늘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컷오프가 된다면 임종석 전 실장은 중구 성동갑을 신청한 상태인데 거기가 전략 지역구로 설정됐거든요. 만약에 컷오프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임종석 실장에게 제공됐던 게 원래 송파갑인데 그게 마지막 최종 오파라고 보이거든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주류를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거든요. 거기다 임종석 전 실장은 반드시 넘어야 할 언덕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도에 보면은 그때 한나라당의 이회창 그때 후보 모델을 청재 모델을 좀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요. 예. 그때 보면 2000년대 16대 총선을 통해서 이회창 후보가 당내 가장 주류였던 허주 김윤아를 중심으로 한 민정계 세력을 축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공천받지 못한 김윤아 의원과 민정당, 구민정당 세력들이 나가서 민국당을 만드는데 그게 결국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수가 오히려 분열한다는 그런 우려가 컸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제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느 정도의 조직적 어떤 반발 그리고 탈당까지도 어느 정도 다 감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마지막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최종적으로 송파갑이라든가 험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 그대로 성동갑을 계속적으로 고집한다면 공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친문 인사들이 보면 굉장히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 예. 모랄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집단 탈당을 하거나 또는 집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임종석 전 실장은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낼 걸로 전망하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두 가지죠. 어쨌든 예찬 그 전 총리께서 임종석 실장 공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꺼내 본 건데 만약에 공천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사실은 분위기를 바꿔서 예. 공천이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오늘 결론이 안 냈다라고 하는 것은 친명 내에서 왜 공천을 주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공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혹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공천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경선 체제, 뭐 2인 경선 체제로 그나마도 간다라고 예. 하는 부분인데 그럼 누구랑 경선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 근데 뭐 추미애랑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소위 친명 중에서 그나마도 그 변호사들 중에서 한 사람 할 것이냐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질 텐데 우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다른 지역은 안 간다. 여기서 예. 안 나오든 뭐 공천을 주든 안 나오든 예. 그런 입장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기란 교수님, 임종석 전 실장은 이른바 민주당 내 친문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체적 분위기로 임종석 전 실장을 가능한 편한 곳으로는 안 주겠다 이런 분위기인 겁니까? 그런 분위기는 확고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결론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데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에는 절대 주기가 어렵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험지 출마를 송파갑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가 이를테면 추미애 전 장관과의 경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임종석 의원 입장은 전 비서실장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사실상 출마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구 성동갑을 떠날 일은 없을 것. 다른 데는 안 간다. 다른 데는 안 간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우리 김영주 전 의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친문의 대표성과 상징성. 그다음에 누구를 넣어도 지금 현재 임종석 전 의원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후보가 없다는 점. 예. 이것 때문에 당의 결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에게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예. 편하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앞서 여러분들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지도부 하에서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예. 누구조차고 지금 이 공천을 하는 거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결코 친문으로 얘기되고 예. 5869로 얘기되는 이른바 당내 중진 다선 의원들에게 예. 쉽게 공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틀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놓고는 뭔가 자꾸 보류하고 있고 다른 곳을 자꾸 얘기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이른바 민주당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전사 3인방. 여기는 어떻게든 뭔가를 좀 주려고 하는 듯한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나 인식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입니다. 저는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고 있는데 이 세 분의 전직 여성들께서는 아마 임전부터의 자세를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 서울을 위주로 해서 아마 전략 공천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당에서는 이분들을 어디로 내보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디를 집어넣어도 경쟁력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들을.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이 선거를 이길 의지가 있는 건지. 여전사 3인방. 특히 이현주 전 의원. 최근에 민주당의 입당을 복당을 했죠, 사실상. 정기상 교수님. 만약에 이현주 전 의원이 전략공천으로 어떤 지역구를 받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전략공천을 받으면 당의 후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논란이 잦아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지지층 내에서 당원들 사이에 내부되는 분위기들은 이런 겁니다. 이현주 의원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 논란. 그동안에 7번의 당적 변경이 있습니다. 소위 이른바 그다음에 계보로 얘기하면요. 예. 친노에서 비문으로 친안으로 친황으로 친홍으로 여기서 친황은 친황규 아닙니다. 친홍은 친홍준표입니다. 반윤으로 친명으로 다시 친명으로 이런 일련의 계보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친반이 많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그 행보들에 대한 당내 평가뿐만 아니라 국민적 평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지 반윤석열 심판 정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현주 의원을 공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설득력이 있고 사실 중도층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략공천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면 그 과정 자체가 많이 묻히게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전략공천이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오히려 패배로 끝날 경우 그 후폭풍은 이재명 지도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현 교수님, 지금 이현주 전 의원의 공천 문제가 또 다른 뇌강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현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맹비난, 그것도 친문은 여전히 굉장히 그 얘기만 나오면 부글부글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친문계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공천에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만약에 전략공천에서 지역구를 받게 된다면 친문계는 무슨 반응입니까? 그래서 친문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겁한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할 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당내에서 뜨거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현주 전 의원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순실보다도 행정경을 못하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현주 의원을 들이면 제가 볼 때 그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을 복당시키게 되면 당연히 친문계 인사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발할 줄 알았는데 조용히 했거든요, 생각보다. 예상보다 잠잠했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볼 때는 이현주 다음부터는 바로 공천 작업을 할 때 일단 뭐 비명 행사를 시켜도 괜찮은 정도까지 그렇게 오판하고 계속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건너간 유일한 현역 의원이거든요. 현역 우리 정치인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갖고 민주당이 복당한 게 아닌가 보이고 이현주 전 의원 약간의 논란이 있겠지만 결국 공천 받는데 전혀 문제 없이 아마 당장 앞으로는 그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어떤 친위대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해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공천은 어떤 식으로든 받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신데요. 이런 가운데 앞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특히 어떤 인물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빠지지 않고 민주당의 최근에 공천 상황 전체를 평가했는데 뭔가
기차역에 비유합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시스템 공천 열차 이름은 내로남불, 출발역은 비리에 있습니다. 입시 비리, 감찰무마 조국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3회 신장식입니다. 열차는 금봉역에 도착합니다. 조선시대 옛 이름 돈봉투역입니다. 김남국은 엽전놀이하다가 깜빡 탑승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마을 피해 호소인 마을입니다.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모두 무사히 탑승을 마쳤습니다. 열차는 종점을 향해 끝판왕을 태우러 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등등 혐의 나열에만 수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임무를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역진 변호사. 민주당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제 비판받았던 논란이 됐던 걸 그냥 다 나열했네요. 지금 뭐 비유를 하면서 지금. 글쎄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비유가 적절했는지 이렇게 탁탁 꽂히는지 그건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귀에 이렇게 확 잡히진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그 열차 이름에 내로남불, 뭐 은하철도 999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열차가 있었나? 그 다음에 비리라고 하는 출발역이 또 거기에 맞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비리가 무슨 뭐 동네에 리자를 써서 비리라고 그러니까요. 뭐 건가요? 이리역이냐 비리역이냐 뭐 그런 건가? 전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김경률 그 비대위원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시스템 이야기하지만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지 않는데 왜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지가 않느냐? 망가졌기 때문이다. 뭘로 왜 망가졌느냐? 비리로 얼룩졌기 때문에 범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하고 있다. 뭐 심지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고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라 뭐 이런 좀 이상한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좀 이상하다라고 한 표현을 비유를 들어서 한 것 같은데 제 머리로는 조금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야가 굉장히 바쁘게 공천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때마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그게 뭡니까? 하고 굉장히 또 비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대목 중에 하나로 오늘 좀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근데 오늘 나란히 법정, 물론 다른 재판건으로 간 거죠. 공교롭게 같은 날 각각 법원에 가는 모습이 좀 오늘 나왔는데 일단 그 모습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끊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고 어떤 반응도 좀 나왔거든요. 내용 확인해 보시죠. 피고인이 오전 재판에서 인간적 배신감 느꼈다고 했는데 할 말 없으신가요?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재판에 나오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피곤하시나요? 저는 이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공모했다는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었고. 자, 정기령 교수님. 뭐 재판의 내용, 뭐 이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도 법원에 오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하고 김혜경 씨는 오늘 첫 재판이었어요. 그 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요건데 정치권에서 부부가 나란히 재판에 출석하는 이런 게 조국 전 장관 부부 이후에 있었습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아마도 그 이후에 처음이라고 최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내용, 재판의 내용, 그다음에 기소하는 과정을 다 떠나서 지금 저런 모습 자체가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법 리스크의 한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돼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선거를 앞두고 일주일에 한 2, 3회씩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범이었던 배모 씨의 어떤 이 혐의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공소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재판에 회부가 된 건데 물론 불구속 재판입니다만 사실은 10만 4천 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것이 갖는 국민적 정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변호인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는 기소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다음 또
정치 검찰이 아무리 정치 검찰이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예. 이 얘기가 던져지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자, 죄 지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고 재판 받아야 된다. 예. 하지만 김건희 명품 백은요. 이런 얘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4차례에 걸쳐서 4번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자, 김혜경 여사 처벌받으면 처벌받겠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취해 법권지대에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정치인 부부가 동시에 각각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이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혜경 씨와 좀 관련이 있어요. 지난 23일 신변 보호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직원 경호를 받으면서 후문을 통해서 법정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출입을 하게 됐다는 건데 조혁신 변호사? 네네. 신변 보호 요청은 왜 한 거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이제 신변 보호 요청은 일반적으로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되고요. 예. 피고인 자체가 신변 보호 요청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최근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신변 보호 요청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신변 보호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피고인이나 증인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지고 허가가 되는 건데 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도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그렇게 좀 그 달갑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 그다음 혹시 또 불상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요청하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일정 정도 법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재판 끝나고 나올 때에는 그 지금 보니까 김칠준 변호사님하고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이제 옆에 이제 변호사가 대동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법원에서 어떤 조치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김혜경 씨 측에서 재판 연기 요청을 했다고요? 이건 네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4월 10일에 총선이 있는데 예. 총선을 앞두고 김혜경 씨가 이렇게 법정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특히 이재명 대표 이제 출마도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다음 재판을 4월 10일 이후로 할 것이다, 요청할 것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그 기일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반면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2시 반에 예. 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재판이 있었는데 예.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위증교사 재판의 다음 재판 기일은 3월 18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증교사는 다음 재판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렇고 내일도 이재명 대표 27일 재판이 있고요. 3월에도 3월 8일, 그다음 12일, 18일, 19일, 22일 굉장히 자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쫙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바쁘기도 하겠지만 이미지가 대표가 보면은 18, 19, 22 이렇게 쭉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예. 것들을 보여줬을 때 이게 민주당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재판을 저렇게 자주 출석을 해야 된다면 지금 선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당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총선 전체를 또 이끌어내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원희룡 후보, 예. 또 유동규 후보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계양을 해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아마 여당 측 또 유동규 후보 입장에서는 그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계양의 국회의원은 부부가 다 같이 재판하느라고 매일 자리를 뜨고 어떻게 지역구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후보를 어떻게 계양의 머슴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공격을 할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지역을 수성하기도 힘들어지고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17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삼보일배 하느라고 광주에 갔다 올라왔어요. 그 사이에 판이 바뀌어졌습니다. 실제로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민심이 바뀌어지죠, 당연히. 그런 면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와 대체 가능한 후보가 없으면 몰라도 예. 한동훈이라고 하는 당당한 여당의 전직 장관 출신의 예. 훌륭한 후보가 있다라면 충분히 개항의 지역 구민들도 고민을 해볼 시점에 오지 않았을까. 한동훈이 아니라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 말씀이시죠? 원희룡 장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의 아직까지는 제가 보니까 여론조사상으로 한 10% 전후로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체 판세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고 기세 좋게 올라오는 판세이기 때문에 예. 언제 이 판세가 골든 크로스로 갈지는 또 모를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 출석에 앞서서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 당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각부터 원희룡 전 장관은 개항을 해서 굉장히 지역 유세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 모습들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천조 원에 가까운 그런 장밋빛 공약 마구 남발하고 인천에 저를 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원래 인천 사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용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은 인천 개항을 총력전입니까? 지금 뭐 투입되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물론 이천수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출신 이천수 씨는 원희룡 전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으로 했다르지만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까지 들어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완전 총력전 모습 같기도 한데요. 일단 뭐 개항을이 워낙 좀 우리 국민의힘에 볼 때는 워낙 험지고요. 예. 그동안 한 번도 당선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또 지난 21대 총선 때 보면 격차가 많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운 곳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희룡 전 장관이 보니까 아마 초반에서부터 아마 새머리가 좀 필요하다. 그 초반부터 그냥 물량 공세를 대대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단지 저게 이제 정보적 판단으로 맞는지는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예. 그냥 처음에는 그냥 원희룡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선거에 굉장히 좀 오전오승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 이제 나홀로 유세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될 때부터 이제 이 물량 공세를 좀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처음에 너무 물량을 다 소진하고 있다는 김철용 교수님 보시기엔 너무 초반에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인용환, 이천수 선수,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다 가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럼 선거전에 보여줄 그런 깜짝 카드는 뭐냐? 그럼 선거 지금 막상 중요할 때는 뭘 보여줄 거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게 그럼 지금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모든 선거운동 캠페인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지율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만약 차이가 나버리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개항을 이제 전력 투구를 하지 않고 전국 지휘 선거를 지휘한다고 해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장관이 조금 히든 카드 조금 숨겨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처음부터 너무 다 소진하는 게 아니냐. 물론 처음에 일단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이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적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는 좀 궁금하고요. 단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저는 좀 안보가 좀 궁금하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좀 출마 선언을 했으면 지금 이제 개항에서부터 좀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입니까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내일부터라도 개항을 해서 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라도 좀 띄워주면은 좀 원희룡 전 장관에게도 조금 화이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동규 씨 얘기를 했는데 뭐 유동규 후보라고 이제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유동규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손을 잡거나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한쪽이 사퇴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사퇴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결국은 정광훈 목사당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원희룡 전 장관하고 합쳐지는 게 과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는 그때 가서 아마 어느 정도의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개항을 하면은 이게 이제 꼭 민주당만의 관련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에도 전력 투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이 오늘 좀 있었습니다. 뭐가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현역은 불패고 신인은 횡사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공천되고 경선이고
반면에 시인들은 정말 어렵다. 이게 과거 총선 같았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다지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건데 일단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요. 자, 저기에 등장하는 현역 국회의원분들인데 일단 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단수 공천 형태로 받으신 분도 있고요. 경선을 통해서 받으신 분. 특히 저 위쪽에 있는 사진분들은 저 충청도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경선에 통과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저 의원들은 다선 의원들이라서 감점을 많이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한 15% 감점이고 많이 받은 경우는 35%까지 감점을 받고 경선에 나갔는데도 이긴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발표됐는데 단수 공천이죠, 오늘. 그러니까 후보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걸 전체로 놓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이른바 컷오프 되신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0명입니다. 이래서 현역 불패란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반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신인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출신 신인들의 공천 결과 일부는 단수 공천인데 일부는 아예 경선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밖에 혼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일부는 좀 상대가 편하지만 현역 의원들하고 상당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확실히요. 자, 이런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설명을 좀 내놓은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어요. 아비 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남아 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상당 부분 그거는 이 많은 쇄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우리 당은 끝까지 룰을 지키는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인환 교수님.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감점을 받았는데도 경선에 이기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단수 공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썼군요. 억가. 그러니까 이걸 억가를 좀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억방을 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억가가 아니라 억방입니까? 억방이에요, 억방.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아비규환 속에서 생존한 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난 총선에서 다 떨어진 상황에서 살아남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인데요. 그 말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그만큼 기득권이 공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은 일단 야당이든 여당이든 역대 총선사를 보면 컷오프를 하는 겁니다. 컷오프도 하고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어떤 그 툴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수혈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현역의 강고한 기득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쇄신공천, 혁신공천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 그걸 한동훈 위원장님들 알 턱이 없죠. 정치 경력 자체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자, 우선 당장 국민의힘 공천 현역 컷오프 제로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혁신적인 인물이나 새로운 바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저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국민들에게 내놓는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거 뭐 개혁도 아니고 감동도 없고 이런 공천을 보고 나한테 투표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떤 비판했습니까? 자, 국정 기조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수직적 당정 관계를 뭔가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해달라. 그런 정당이 되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잖아요. 그런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지금 맞서는 거다. 결국은 아마 이번 총선을 통해서 혹독한 국민적 평가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김철현 교수님. 확실히 보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과는 완전 달라요, 지금요. 지금 완전 다른 모습인데 아까 봤던 이 대통령실 출신, 다시 화면을 좀 불러올까요? 그 내용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과 달리 지금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 출신들, 참모 출신들은 경선에서 탈락하는 경우, 물론 단수 공천된 경우도 꽤 있지만 탈락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역 불패라는 이 표현과 좀 비교해 보면
이른바 윤심보다는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더 강하다 지금?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지금? 보면은 어떤 용산 참모들의 무덤이 돼버렸죠. 그래서 보면 아마 처음에 이게 윤한 당정 갈등 이후에 이번 공천에서 윤심 공천 또는 한동훈표 사천 논란이 생기면 안 된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이번 공천룰이 조금 잘못 세팅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세팅됐다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현역 의원에 대한 감점폭이 너무 낮았던 거죠. 아, 그럼 더 줘야 된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왜냐하면 이 공천룰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중진 의원들하고 회동을 했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어떤 공천룰이 발표되고 나면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현역 의원들 무조건 이 공천 이 비대위원장한테 항의하게 돼 있는데 그 공천룰이 발표되는데 그날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거든요. 서로 웃음꽃이 피고 뭐 덕담하고.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진 의원들 굉장히 해볼 만한. 그 정도 감점이면 해볼 만하다. 그 정도면 굉장히 해볼 만한 그런 이제 공천룰이다 이래 판단이 된 거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용산 참모들이 결국은 용산의 후광 없이 어떤 인지도 낮은 상태에서 지역구 나가서 다 떨어지는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나. 물론 아직도 이제 뭐 영남권에서 일부 이제 경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새로운 굉장히 좀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역 의원들의 어떤 현지에서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이런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지금 용산 참모들 중에서 특히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는 결국은 장재원 의원만 불쌍하게 됐거든요. 장재원 의원은 굉장히 본인이 희생함으로써 어떤 불출마 선언을 먼저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윤핵관 중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재원 의원만 결국은 불출마하게 되고 나머지 우리 이 권성동 의원도 오늘 단수, 이철규 의원도 사실상 단수, 박선미 의원은 경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구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윤핵관 의원들 장재원 의원 빼고 다 살아남고 그리고 용산 참모들도 보면 결국 아직 대구에 몇 군데 결정 안 된 곳, 또 부산에 결정 안 된 곳 빼고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우리 처음에 이노환 혁신위원장 때부터 얘기했던 어떤 중진들과 중진 희생을 요구했었잖아요. 희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김기현 대표도 경선, 조영 의원도 경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현역들에게 좀 유리하게 설계된 그런 공천룰이 됐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보완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김춘희 교수님, 이걸 좀 가정을 해보면. 지금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들의 컷오프가 한 명도 없다라는 점이 이제 언론 통해서 보도되면서 지적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지금과는 달리 현역 의원들이 대거 컷오프가 탈락을 했어요. 그 자리에 용산 출신 참모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윤심 공천 아니냐 이 얘기 안 나왔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어떤 현역 의원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공천 배제시키는 그런 컷오프보다는 어느 정도 정치 신인들이 현역하고 부딪힐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에게 좀 더 많은 가점을 주거나 아니면 현역 의원들은 좀 더 많은 페널티를 줘서 어느 정도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신인은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고 현역 의원한테는 약간의 페널티를 줘서 좀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이게 아쉽다는 뜻입니까? 처음부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이 공천룰에 대한 설계가 좀 필요했는데 어떤 그 공천룰 설계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좀 미비한 게 있었지 않았냐. 결국은 현역 의원들에게 결국은 유리한 그런 공천룰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천이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요. 어제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의 후보들 그리고 당직자들한테 어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게 있어요. 그중에 핵심 내용 화면을 좀 정리했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어제 발송이 됐다 그러네요. 당직자나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총선 예상 의석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도 몇 석 얻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이거 과장되게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전망 삼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네요. 지금요. 뭔가 입단속 약간 내용이 있는데 다음 목소리, 다음 영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경제 이슈를, 경제 회복 이슈를, 민생 문제를 어느 당이 주도하느냐. 정쟁을 만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특검 이런 걸 가지고 영부인 특검 놀이를 간다. 그러면 총선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110석 그 상한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는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패설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계산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좋은 정책 만들고 한 분이라도 더 우리의 대의와 명분 그리고 우리의 실천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역진 변호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뭘 걱정하는 겁니까? 일단 뭐 가능성이야 있죠. 가능성이야 뭐 200석, 뭐 250석도 가능성으로 따지면야 없겠습니까? 저 그 희박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민주당 쪽 인사들 중에서도 지금 야당이 참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외부 전문가들은 뭐 여당이 이기니 야당이 이기니 대충 이렇게 예상되느니 저렇게 예상되느니 이야기할 수 있을진 몰라도 여당의 후보가 할 이야기는 전혀 아닌 거죠. 여당의 후보가 저런 이야기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굉장히 그 교만한 그러한 인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이걸 갖다가 딱 그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그 경고를 갖다가 한 것이다. 빠르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부잣집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다음에 지금 부잣집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아니 지금 장성민 의원의 장성민 후보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지금 여당이 부잣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60석이면요. 제가 봤을 때 전체 300석 중에 제 1당과 제 2당 합쳐가지고 한 280석 정도 얻을 것 같거든요. 나머지 뭐 그 군소 정당에다가 무소속 합쳐봤자 한 20석 정도 된다라고 볼 텐데 그러면 160석이면은 지금 민주당은 120석 얻을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그 후보가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책임 안 지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후보가 할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 오히려 저런 이야기가 역풍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저런 이야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그 지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장성민 후보가 조건을 달았어요. 뭐 민주당이 뭐 이런 걸 또 활용한다면 조건을 하는데 숫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주목을 받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인 셈이 됐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의석수 세게 부르는 거는 민주당이 앞서 전례가 좀 있잖아요. 네. 뭐 야당이니까 세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총선을 보니까 사실은 지난 총선이 매우 제가 판단할 때는 비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소선거구제의 폐해랄까 특장점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불과 2~3% 차이 나는 지역구가 몇십 석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소하게 승리한 지역.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뭐 차이가 많이 나게 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선거 나눠놓고 4, 5일 전에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수도권 판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한 2% 이 정도는 뭐. 그 예를 들면 장성민 그 후보가 얘기하는 얘기가 민주당이 160석이 되고 국민의힘이 110석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저는 국민의힘이 160석이 되고 민주당이 110석이 될 가능성조차도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당 지도부들은 이기고 있는 지역조차도 지고 있다고 해서 분발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항상 동료를 한다는 거죠. 쉽게 한마디로 해서 안산 상록갑에 당신 이기기나 해. 당신 지역이나 잘해.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제가 전해철 의원하고 지금 뭐 장성민 후보하고 어떤 조사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자기부터 이기고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는 건데 벌써부터 다 이긴 것처럼 폼 잡는데 누가 표를 줍니까? 지금 그 지역이 이제 민주당이 아직 후보가 결정이 안 됐죠.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아무튼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뭐 이런 당직자들하고 후보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군요라고 해서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강원도 원주를 방문했죠. 뭐 시장 방문도 잡혀 있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원주에 와서 원주가 오늘 두 번째거든요. 와 보니까 뭐 처음에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습니다. 오신 분 선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도록 밖에서 찾아올 정도로 처음에 할 때 좀 많이 이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잘 지어놔야.
뭐 시장 방문 가는 곳마다 꼭 있죠. 그래서 그 주민들 만나고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 영상을 좀 전해드렸고요. 자, 조국 땅이요.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출마는 비례일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금 뭐 신당 만든다는 움직임 빠르게 진행 중인데 본인이 총선 출마한다는 거를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례 쪽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 말도 강하게 남겼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고요. 네. 비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인가 결정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또는 1년을 하게 될지 또는 뭐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는 뭐 3년을 하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 결과가 나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저희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고 네. 제가 이어간다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지역 비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정관과 정책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어갈 것이다 이런. 뒷부분에 말은 뭔가 수습을 한 것 같은데 앞에서는 본인이 뭐 대법원 판결 등등등 감안해서 뭐 국회의원이 전 뭐 박탈되거나 안 되면은 다른 분들이 이어갈 것이다. 이것만 보면은 김용주 전 의원님 네. 비례 출마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비례한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뒤에는 약간 수습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어쨌든 방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말을 조정해서. 그 약간 유죄 가능성에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최종 그게 확정될 가능성을 좀 염두하고 뭘 하는 근데 걸까요? 한편으로 보면 저는 역으로 만약 출마를 하게 된다면 비례를 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나마도 보궐선거를 안 하고 이 연계하는 것이 국민한테 피해를 덜 다음 주는 명단에 길이다. 있는 후보가 바로 올라가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고 보고 본인이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뭐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상당히 그래도 당 대표에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에 매우 상징적인 지역에 가야 될 거고 뭐 종로라든지 또 혹은 뭐 부산에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강남 좌판이가 강남에 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살아 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그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살아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어떤 생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2심까지 유죄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음으로는 겉으로야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례의석에 그래도 서너 석이라도 얻어서 한 4번 정도 돼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2번을 바로 하기에는 너무 속보이고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만약 조국 전 장관 입장이라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정도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만약에 정말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지역구가 여의치 않아서 피하는 거냐? 그리고 지역구 출마보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최근에 조국 신당 관련 지지율 조사를 보면 꽤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2자리까지 나오는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어느 정도 갖는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지역구 어려운 지역구는 피하고 비례대표로 사실상 손쉽게 의원 배지를 달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방탄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누구다도 뭐 말하자면 창당 선언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제일 앞장서서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명성, 명분을 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뭐 그런 비판에 대해서 답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자기 투쟁의 의지를 하고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당론하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민주당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비례의석에 조국 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개연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비례대표에서는 조국 신당을 지지할 가능성, 투표할 가능성. 이런 가운데 지금 신당을 만들고 있는데 이 당 이름이 약간 고민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당 이름에 사람 이름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게 앞서서 선거관리위원회 어떤 판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조국 신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이와 관련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명은 선관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 예. 선관위가 이제 과거 안철수 신당을 부도했던 것처럼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국민들이 네. 조국 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예.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조옥진 변호사, 그럼 뭡니까? 이미 조국 신당으로 많이 알려져서 그 이름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쓰고 싶은데 사람 이름 조국이 아니라 나라를 뜻하는 그 한자의 그 조국 그걸로 선관위에 내면 될 것 같다. 이겁니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자를 바꾸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 이름 그 본인의 이름 한자가 아니라 나라를 뜻하는 조국으로 쓴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쉽게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조국하면 조랜드예요. 근데 그 조국 그 한자를 예. 그 우리나라 일반적인 명사의 조국으로 하면 그게 홈랜드가 되는 거죠. 홈랜드로 쓴다. 그러니까 조랜드에서 홈랜드로 그 당명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 조국 신당을 영어로 하면요. 예. 홈랜드 뉴 파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너무 웃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국은 유죄예요. 이거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법학자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법학자였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 이건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제가 당선됐을 때 하루를 할지 3년 할지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 얘기가 그 뜻입니까? 그건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대법원에서 4월 11일 날 판결 선고를 하면 국회의원 하루 한다는 거고 물론 이제 비례든 뭐 당선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3년을 끌어주면은 3년 동안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조국 전 장관은 비법률적 방법 운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른바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당이 되냐면 범죄자가 만든 당이고요. 심지어 범죄자가 한글로는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당인데 이런 당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예를 들을 수 있냐면 최광욱 전 의원이 이제 지금 유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과자가 된 거예요. 최광욱 전 의원은 자기 이름 따가지고 최강신당이라는 거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게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당명이 친박연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친박연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역사가 그렇게 인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돌았는데 이 조국 신당 쪽의 입장이 나왔어요.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조국 신당 이거를 제외한 조국 요 표현은 포함한 당명은 가능하대. 그럼 조국 신당은 아니지만 조국 다른 무슨 당 이건 된다는 뜻이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당 정식 명칭에 조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조영진 변호사, 그러면 무슨 이름이 조국 신당은 안 되는데 조국이라는 걸 쓸 수 있대요. 그럼 무슨 당이 되는 겁니까? 조국당? 글쎄요, 뭐 조국의 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국의 힘이요? 뭐 더불어 조국당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혁 조국당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개혁 조국당. 조국 민주당 그래서 조민당 하면 좋겠네요. 또 민심 조국당 됐습니다. 민심 조국당. 네. 지금 막 그냥 아이디어가 막 쏟아지는데 지금요. 아무튼 다시 보면은 조국 신당은 쓸 수가 없다. 이건 안 된다. 다만 조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당명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신을 뺀 조국당, 뭐 조국민주당, 이거는 된다는 거네요 지금요. 일단 유권 해석이 조국통일당 좋네요. 조국통일당이요? 줄여서 조통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그냥 아이디어가 갑자기 쏟아지시네 지금 패널 분들이요. 아무튼 요런 뭐 선관위 내용이 있다는 것까지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조국 신당에서 1호 영입을 했죠. 인재 영입이에요. 앞으로 이런 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인사를 영입했는데 이게 약간 좀 뒷말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죠. 여기 보면은 신장식 변호사인데 조국 신당의 1호 영입 인사입니다. 그런데 영입이 확정된 그 당시에도 설명이 좀 있었어요. 과거에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의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뭐 좀 설명도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신 변호사가 2006년, 2007년 이 시점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 당시 뭐 대인 대물사고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걸 알고 있었고요. 오랫동안 그 노회찬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그 진보 정치인 신장식 그 모습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입을 제안했고
음주운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그 무면허 운전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좋은 정치를 해서 신장식 하면 아픈 기억도 떠오르지만 그래도 그놈 참 열심히 하네라는 기억도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다른 변명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현 교수님.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영입을 한 거네요. 지금은 괜찮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단? 원래는 저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영입 인사 1호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 아마 민주당을 가고 난 다음에 아마 저 영입 인사로 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과거의 경력이긴 하지만 그 지난 21대 때 정의당에서도 비례대표 사퇴시킬 만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조금 논란거리 계속 생산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국 신당은 보니까 굉장히 좀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좀 국민적 이목을 계속 끌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본인 자체가 벌써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전과 사범 정도, 특히 운전과 관련된 무면허라든가 또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경범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볼 때 저 신장식 변호사가 보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 진행을 해오면서 좀 강력한 팬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조국 신당은 결국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팬층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조국 신당이 비례대표를 할 때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좀 영입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정규환 교수님, 그러면은 제3정당을 목표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은 사실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표를 얻기보다는 강성 지지층만 있으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판단이 1차적으로 주력해야 될 때가 강성 지지층이다. 말 그대로 조국 신당, 또 조국 우리가 팬덤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도 방송 진행을 통해서 어떤 상당히 넓은 그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플러스 알파하는 역할로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한 것 같아요. 자, 신장식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저는 숨기지 않고 본인이 드러낸 거, 이 자체는 저는 이미 이 당은 조국 신당은 국민들에게 드러내놓고 평가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이거는 문제 삼지 않고 영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결국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좀 여기서 예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단 이것을 숨기고 있다가 들켰다든지 후보 자격 심사에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평가를 대놓고 받겠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정확하게 평가해서 저런 사람이 영입 1호구나. 자, 정의당의 과거 류호정 의원이 1번 상징적인 비례대표 1번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당해서 개혁신당 가버리잖아요. 신장식 변호사가 1번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체성, 상징성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또 평가해주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기환 교수님, 지금 아까 김영주 전 의원님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비례정당은 조국 신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른바 이게 교차 투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비례대표에서는 일부가 조국 신당으로 가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 지지도라든가 의석수 확보에 좀 더 악영향이 끼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조국 신당은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게 사실은 벌써 창당도 하기 전입니다만 9%에서 10%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면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열린민주당이 사실 6% 지지율이었습니다. 결국 10% 정도를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흐름대로 조국 신당이 걷어간다면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범민주개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층에서 교차투표가 훨씬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조국 신당에 대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이를테면 민주당을 한국모함, 반윤 전선의 한국모함이 되어달라. 대신 조국 신당은 쾌속정이 되어달라.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산투표를 하겠다. 교차투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봤을 때 결국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비례연합정당 표를 가져오는, 그러면서 조국 신당이 약진하는 그런 결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총선 뒤에는 민주당과 조국 신당은 결국은 합당할 거다, 이걸 보는 겁니까? 결국은 또 합당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조국 신당 입장에서는 앞서 제가 그래서 언급했던 건데 유호정 의원처럼
과거 또 조정훈 의원처럼 예. 그렇게 해놓고 바로 또 민주당으로 합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또 국민적 평가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지금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뒤에 이준석이 붙었는데 대구 가라 이준석. 대구 출마하라는 소리 같군요. 지금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서울 노원 얘기도 있었고요. 세종 얘기도 있었고요. 곳곳에 있었어요. 어디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지금 대구 가라 이준석이란 얘기가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꺼내신 분의 목소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계속해서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 새로운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호소를 할 것 같으면은 맥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지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님의 아마 그런 발언은 정권 심판이나 아니면 보수의 적장자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면 승부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틀 안에 놓고 이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확실히 김종인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죠. 다른 분이 뭐 대구 얘기를 꺼냈으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할 텐데 굉장히 뭐랄까요 반응이 잔잔하네요. 뭐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확실히 김철현 교수님. 이준석 대표 결국 대구에 출마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뭐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맞을 것 같고요. 계속 TK라든가 뭐 수도권도 계속 뭐 지역구 쇼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창당한 개혁신당도 성공시켜야 되지만 본인도 반드시 이번에 국회 입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농구에서 벌써 3번 출마해서 3번 다 떨어졌거든요. 몇 번을 도전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대구에 가서 또 떨어졌다. 그럼 4번 출마에 4번 떨어지게 되니까 과거에 그냥 서울 농구에서 떨어질 때는 굉장히 거기가 텃밭이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만 만약 대구 와서 또 떨어지게 되면 저기는 개인적으로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나와서 개혁신당을 만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대구는 텃밭입니까? 험지입니까? 지금은 험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만들었을 때 뭐 천하람, 허나, 전호연하고 할 때는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 앞으로 대구 경북을 대신할 수 있는 차차기 주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아요. 과거에 TK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차기 또는 차차기까지는 갈 수도 있는 그런 미래 정치인이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구정을 앞두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의 합당, 그다음에 분당,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이나 뭐 조홍 전 의원 합참하는 어떤 구민주계 당하고 합치면서 꼬마 민주당으로 성격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 경북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관심도가 확연하게 떨어졌고요. 과거처럼 이렇게 포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출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봐야죠. 위험한 도박이고 과거에 천하람 이 전 위원장이 전 최고위원이 대구에서 어떤 전당대회에 나와서 그때 바람몰이 할 때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출마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쉽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은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를 꼭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비례대표 입원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게 2016년도에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에 가서 비대위원장 할 때 본인이 비례대표 입원을 그 논란 속에서도 결국 받았거든요. 그때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례를 그대로 들고서 아마 이준석 대표에게도 결국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입원 듣고 지금 당장은 요거도 먹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국회 입성해야 반드시 본인의 정치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로 출마하라? 그렇게 제가 볼 땐 그렇게 두 불이 좀 약속 대리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대구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매듭언론을 띄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볼 땐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먹으래 대단하다고 벌써 3번이나 찾아가서 삼고초려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딱 한 번 기회 준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개혁신당에 모실 때는 딱 한 번의 기회를 드리고 연락이 온다면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김종인 위원장을 3번 찾아가서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거거든요.
저거는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하고 결국 이준석 대표 사이에도 어느 정도 약속대련이 있지 않았을까. 대구 가라 하지만 결국에는 비례로 온다 이겁니까 지금요? 저거 배지를 달아야 되면 본인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들을 권유하고 이준석 대표가 결국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정옥진 변호사.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대구 얘기를 하면서 보수를 표방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보수의 심장, 보수의 텃밭을 통하는 대구로 간다.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근데요, 정옥진 변호사가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가 보수입니까 아닙니까? 제 눈엔 더 이상 보수로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보수라고 하면 지금 여당인데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에서도 진보적인 그 뉘앙스가 많이 풍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당과 여러 야당이 있는 것이다. 그중에 하나가 개혁신당이다. 그러면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수당이냐. 그런데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과연 보수적인 정치인인가?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뭐 대구든 어디든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할 것인가? 대구에서 사실은 어떤 정치인이 성공하고 당선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라는 걸 강하게 내서야 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보다 더 보수적으로 비춰져야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단 제가 대구 정서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구에 그 공천하지 않고 뭐 비례대표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금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전권을 가진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이준석 대표 보고 대구로 나가라고 했는데 대구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말로는 대구로 나가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다른 데 나가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던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공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전권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이준석 대표는 그냥 그 김종인 위원장 말씀 잘 들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그 지시대로 대구에 출마한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정옥진 변호사 말씀드리니까 또 알쏭달쏭하네요. 이건 김영주 전 의원님 결국은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비례대표 가죠. 비례대표입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이준석 대표 말 통해서 오늘 여기서 나온 우리 방송에서 나온 코테이션은 어쨌든 그 김종인 위원장과의 어떤 친화적인 표현으로 했습니다만은 어떤 워딩을 하냐면 나는 나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계자하고 상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결국 내가 결정할 것이라는 걸 명쾌했고요. 속내는 이랬을 겁니다. 아마 헤어지기 전에 개혁신당으로 다 헤어졌을 때는 등 떠밀려서 지역구를 가야 될 형국이었어요. 거기서 결의사항이니까.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뭐 김종민 누구든 지역구를 가자. 출마할 사람은 다 지역구다. 비례대표 없다. 근데 룰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다른 은하들 개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히 턴을 하는 거죠. 분위기를. 그래도 말하자면 자기 이준석 신당답게 이준석이 살아남는 길을 가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방금 김종인 위원장도 말을 좀 바꾸지 않습니까? 실제로 길게 보면 이준석의 길은 대구 경북에서 통하는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은 말하자면 이준석 자신의 몫이다라고 하던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말하자면 지역구에 될 가능성도 없는데 본인은 굉장히 지역구 낙선 트라우마가 굉장할 겁니다. 정치가 길게 보면 있지만 계속 4번 연속 떨어지는 정치인이 된다는 건 조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뭐 그야말로 아까 김철환 교수 얘기했지만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출마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지분이 또 지형이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개혁신당이. 그런 상태에서는 뭐 욕을 먹더라도 2번이라도 챙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이나 지금 비례대표로 갈 것이다 결국 전망인데 정기량 교수님은 무슨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이준석 대표한테 달려 있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내년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배지 다는 걸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차세대 보수 정치인으로서 예. 나름대로 큰 그랜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 예. 저는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왜? 당장 개혁신당이 전국 지역구 253개에서 당선될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단 한 군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해달라. 또 그리고 미래를 대표할, 보수를 대표할 미래 정치인으로 나를 키워달라고 대구에 가서 예. 보수의 심장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달라. 그럴 때만이 우리 국민들이 거대 양당의 어떤 양당 정치에 실망한 우리 국민들이 제3당에게 투표할 이유가 생긴다. 예. 당장 배지는 고사하고 키워주십시오.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정무적으로 조언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렇게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나 당장 우선 국회의원 입성이 중요합니다. 예. 배지를 달지 않으면 정치인 취급 못 받습니다. 이런 생각이 앞선다면 예. 개혁신당의 미래는 암울해지면서도 이준석 대표 한두 명 정도의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를 통해서 입성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마지막 최후 선택을 할 것인지에 예.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뭔가 대의와 소와의 선택이 남아있다. 약간 이런 설명 들리는데 지금요. 자, 다음은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영입이 된 거잖아요. 그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개혁신당 이전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꺼내 넣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정당에 대한 별로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못 모르고서 통합을 했다가 결국 가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헤어졌다고 난 봐요. 이준석 대표가 쓸데없는 합당을 안 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 됐으면 한 10% 이상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임철영 교수님, 뭔 모르고 통합했다가 덜컥 뭐 이렇게 됐다. 그리고 합당 안 했으면 10% 갈 텐데 이건 뭡니까? 약간 이건데 이른바 이제 김종인 선거의 뭐 달인 이렇게 꼽히는데 이른바 선거 매직이에요. 이번에도 통할까요? 이거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얘기하신 것처럼 그 김종인 위원장 꾸준히 그 이낙연 전 총리하고 합당 절대로 안 된다고 계속 가이드를 줬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시 깨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아마 정치적 어떤 책임을 지고 아마 합당한 것 같은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보면 성공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가서는 경제 민주화를 얘기했고요. 그 역발상 전략이죠. 민주당에 가서는 시장 경제를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가 워낙 지금 유연하고 날렵한 정책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했던 어떤 역발상 정책이 좀 통할지.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보다 훨씬 유연하고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김종인 위원장의 매직 이번에 조금 통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는 전망이 됩니다. 큰 정당에서 뭔가를 했는데 이번엔 굉장히 작은 정당을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간 변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